자, 그럼 제2강 2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강 2회는 1969년에 정부 기록보존소가 설립된 시기부터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시기, 98년까지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정부기록보존소의 설립과 국가기록관리 시작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69년에 그 정부기록보존소가 설립이 되는데요. 이것은 1968년에 정부의 보존문서 정리 작업은 연구보존문서를 생산기관이 아니라 문서 보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서 보존할 것을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계획이 1969년에 공문서 보관 보존 규정에 반영되었고, 그 결과 이 규정을 바탕으로 해서 1969년에 정부 기록 중에 연구 보존을 전담하는 정부 기록보존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정부는 1969년 8월에 총무처 산하에 정부기록보존소를 설립해서 정부의 연구보존 대상의 문서, 도면, 카드를 이제 보존 관리하고, 그 외의 행정부의 문서를 관리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중앙행정기관의 연구보존문서와 준연구보존문서를 이 문서보존주관처에 인계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 취지에서 1969년 8월 23일 날 정부기록보존소가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연구 및 준연구 기록물을 연구기록물 기관이 전문적으로 집중 보존 관리하고, 유한 보존 기록물은 해당 기관에서 보존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거죠. 이 정부기록보존소 설립 의의는 당시 정부기록보존소가 중앙행정기관의 연구보존문서와 준연구보존문서를 보존하는 그런 전문기관으로서 이제 설립되게 되었다는 것하고, 종이기록 외에 마이크로필름, 녹음기록, 사진 등의 특수기록물을 수집 보존하기 위한 시설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또 기록 보존의 목적이 행정가치 유지로 설정되었으며, 정부기록보존소는 막대한 폐기문서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로서 설치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기록보존소는 1969년 8월 23일 날 총무처 소속으로 정부기록보존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 초기에 총무처 산하에 정부기록보존소가 설립이 되었는데, 소장이 행정서기관을 소장으로 하고, 소장 아래에 행정사무관을 과장으로 하는 세 개의 과, 그게 제도관리과, 분류보존과, 기술지원과,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과를 두는 3과 체제로 구성을 했고, 처음에는
22명의 직원을 이제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74년 11월에 정부 기록보존소의 기구를 개편 보강을 했어요. 정부기록보존소의 소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했고, 소장은 서기관에서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과장은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이렇게 이제 직급을 상향 조정했고, 정부가 기록보존 사업의 중요성을 인정해서 직원을 30명으로 8명 증원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1984년에 부산지소가 개소가 되었어요. 지금의 부산대학교 뒤편에 금정산 뒷자락에 지금은 역사기록관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분으로 좀 개소를 해서 직원이 111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이 부산지소는 1975년 4월부터 5월 말까지 대대적인 이제 연구보존문서 소산 계획이 이제 시행되었는데, 이것은 1962년과 68년의 보존문서 정리 사업과 유사한 작업으로 정부의 연구와 준연구의 기록을 이 부산지소에 이제 집중적으로 거기서 보존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75년에 연구 보존 문서의 소산 계획이 시행이 되면서 정부 기록 보존소의 부산지소가 설립되어서 주로 연구와 준연구의 장기 보존 대상 문서들이 이곳에 분산 보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원도 크게 증원이 된 것이죠. 두 번째 시기는 이제 1987년 60민주항쟁과 이제 기록관리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나눠 살펴보려고 합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이후에 국민들의 사회의식이 크게 제고되었습니다. 정부는 1982년에 정부 공문서 제도의 개선을 도모해서 공문서 관리를 능률화하고 자료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문서관계 법령들을 정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두 방향으로 전개되었는데, 하나는 정부 공문서 규정과 공문서 보관 보존 규정을 통합해서 공문서의 생산과 전달 및 보관 규정을 통합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문서 분류표와 공문서 보존기간 종별 책정 기준표를 통합해서 공문서의 분류와 평가 폐기를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80년대에는 정부 공문서 제도의 개선이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시행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 60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60민주항쟁은 한국민주주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1987년 60민주항쟁을 계기로 해서 이때는 이제 국민들이 그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을 해서 결국 그것을 얻어냈죠. 정부로부터, 그 당시 전두환 정부로부터 얻어내서 그런 이제 국민들이 시위를 해가지고 성공을 한 그런 이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60민주항쟁을 계기로 모든 공공행위들이 기록화되어 보존되고, 이를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평등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민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과 주장이 크게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1990년대는 컴퓨터 등의 사무 자동화 기기에 의한 공문서의 생산과 유통 상황이 크게 확대되게 되었는데,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1991년에는 사무관리 규정을 제정해서 정부는 정부 공문서 관리, 보고사무, 협조사무, 관인 관리 및 서식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고 자료관리, 업무 편람, 사무 자동화, 사무 환경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즉 1991년 사무관리 규정의 제정에 의해서 그 당시에 기록의 생산, 유통, 편철, 분류, 평가, 폐기, 나아가서는 사무 표준화 등에 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어요. 그게 1991년에 사무관리 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한 해 뒤에 1992년에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서 그 당시에 정부는 국가기록물의 분류 원칙으로 십진분류법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또 분류체계의 설계와 운영 방식에서는 일부 문헌정보학의 관리 기법을 적극 수용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국가기록물 분류에 십진분류법을 도입하여 적용하였지만은 1992년에는 그것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1987년부터 1996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국가기관 전산망 사업이 추진되었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정부 기록의 전산화, 정보화 작업이 지속되어 갔습니다. 1995년서부터 초고속 정보통신망 등의 정보 인프라 구축이 추진되었고, 그에 따른 법률적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986년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1993년에는 통신비밀보호법, 또 1994년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또 1995년 정보화 촉진기본법, 1996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 정비되면서 전산화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 그 퍼스널 컴퓨터, 개인 컴퓨터가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이 시기에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전자기록 관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중반에는 김영삼 정부에서 전자정부를 표방하고 정부의 모든 정부 기록의 전자 시스템 관리를 높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기록보존서는 1996년 이후 국가기록물 관리의 이제 전산화 혹은 광파일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기록물을 다 전산하고 광파일화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1997년 말에 IMF 사태를 겪게 되었고 우리가 국가 부도 사태를 맞게 되었죠. 그래서 IMF로부터 차관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정부는 유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공공 근로 사업을 확대하게 되었고 정부기록보존서는 국가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정비하는 공공 근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국가 기록물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미국이 1928년부터 30년의 세계적인 대공황 시기에 미국의 정부 기록을 대대적으로 정리하는 이제 공공근로 사업을 전개하게 됐는데 그것과 하여튼 서로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국가 부도가 나서 기업이 쓰러지고 국민들이 이제 소득을 잃게 되고 이렇게 되자 이제 유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해서 그들에게 이제 그것을 급여를 주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소비를 하게 하는 그런 작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그 당시에 국가 기록물을 대대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이어져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이제 전자정부의 분위기를 계승해서 신전자문서 시스템, 자료관 시스템, 업무관리 시스템, 표준 자료관 시스템 등이 순차적으로 사용되면서 정부의 기록이 전자적으로 이렇게 이제 관리되는 전자적으로 이제 생산이 되고 그다음에 관리되는 그런 형태로 크게 확대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비민주적인 경우에는 국가 기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역사에서 언급되는 그런 이제 사실이었어요. 즉 독재 정권의 경우에는 국가 기록 관리가 왜곡되었고 주요 역사 기록은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두환 정권 시기에는 초창기에 전두환 정부가 1980년에 출범하면서는 아주 호기롭게 출발을 했어요. 청와대 비서실 직제를 개편하면서 비서실에 통치사료실을 설치해가지고 조선시대 때 춘추관처럼 사관을 두어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을 정리하고 기록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호기롭게 출발을 했지만은 나중에 전두환 대통령이 퇴임할 때는 다 대통령 기록을 폐기하거나 혹은 주요 기록은 모두 가지고 나갔습니다. 명목은 대통령의 회고록을 쓴다라고 하는 취지로. 그래서 당시 신문에서도 각종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 각종 말씀 자료와 수석 비서관 회의록 또 수석들이 보관한 문서 등을 다 연희동의 전두환 대통령 사저로 옮겼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의 그 내용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1980년대 말 80년대에 이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기에, 즉 이제 민주주의가 이제 정착되지 못했던 시기에는 국가 기록물의 파기와 유기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즉 중요한 역사 기록물이 제대로 관리되거나 보존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두환 시기에는 의회의 역할을 대행했던 국가보위입법회의의 회의록이 분실되거나 굉장히 부실하게 기록이 되었어요. 또 노태우 정권 시기 1987년서부터 1998년서부터 2003년까지죠. 그 시기에는 88년부터 93년까지군요. 그 노태우 정권 시기의 기록물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다. 즉 노태우 정부의 남북밀사 교환의 기록들이 다 유출되거나, 혹은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가져나가거나, 혹은 김영삼 정부 말기에 행했던 국가 부도 사태였던 IMF 구제 금융 관련 기록도 다 파기되거나 분실되어서 그런 아주 중요한 역사 기록물들이 보존 관리되어서 나중에 이용이 돼야지만 국가도 나중에 그런 일들을 다시 겪지 않는다든가 그랬을 텐데, 이런 비민주적인 정부 시기에는 국가 기록물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고, 특히 이런 주요 역사 기록물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97년 말에 IMF를 겪고 98년에 이제 성립된 김대중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그 김대중 정부가 그 전 정부로부터 주요한 이제 국가 기록물을 하나도 넘겨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반성에서 이제 1998년부터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련 법률의 제정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어 되었고, 그것이 이제 그동안 학계나 혹은 당시의 시민단체로부터도 그런 것이 적극적으로 이제 그 법률의 필요성, 공공기록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이제 결국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련 법률이 이제 제정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 1969년에 정부기록보존소가 설립되게 되었는데, 그것의 의의 및 한계를 보면은 정부의는 정부 기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기관이 총무처 산하의 정부기록보존소라고 하는 기관으로 설립이 되었다는 측면에서는 일정한 의의를 지닐 수가 있다. 즉 정부의 기록 중에 하여튼 보존할 만한 기록, 즉 연구 기록이나 준연구 기록,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정부기록보존소를 설립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1969년 이후에 이제 실제로 정부기록보존소의 업무의 수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은 정부기록보존소는 행정부 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정부기록보존소장은, 그 위에 총책임자는 3급직 공무원 중에 퇴직하기 전에 잠시 머물다가 하는 자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장의 평균 임기도 만 1년이 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기록보존소를 책임지고 있는 소장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정부기록관리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설사 퇴직하기 그 현재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1년 있다가 다른 데로 옮겨가는 그런 이제 그 승진을 해가는 그 과도적인 어떤 자리로 그 활용을 하게 됐다. 그래서 정부기록보존소는 독자적인 기록 관리 정책을 기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획하는 곳은 총무처의 행정관리국에서 기록관리 제도를 수립하는 그런 형태였어요. 즉 정부기록보존소는 정부의 기록관리 제도 및 정책 수립 권한이 없었고 행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관하는 연구보존문서를 수동적으로 그냥 넘겨받아서 이관받아가지고 관리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기록보존소는 독자적인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부의 기록관리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69년에 정부기록보존소의 설립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기록을 정부의 연구기록과 준연구기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 이제 출범을 하였지만은 소장이 상급직 공무원이고 기구 자체도 이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국가의 독자적인 어떤 기록관리 정책을 기획하고 그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정부 기록관리 업무를 독자적으로 이제 추진하지는 그런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1969년서부터 99년 시기까지의 대한민국 정부의 기록관리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